일단 오답률 자체가 가장 높았던 거는 39번입니다. 그게 제일 높고요. 40번의 오답률도 높아요. 39번, 40번이 오답률 1, 2순위이긴 한데 기존 학생들이 이거 두 개 다 그때 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 다 했기 때문에 같은 거를 겹칠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 36번의 오답률도 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 네 번째까지만 뽑으면 30번의 오답률이 네 번째. 근데 이거 단어 문제죠? 요 정도이긴 합니다. 문법은 오답이 높은 문제는 없는데 좀 봐야 되는 문제. 12번, 14번, 15번 이 세 개는 어쨌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개는 중요한 문제고, 이 세 개는 일단 보고는 넘어갈 겁니다. 위에는 더 문법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혹시 문법에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자, 없으면 이렇게 세 개만 볼게요. 문제까지 할 거야. 거의 다 했어. 그러니까 왜 집에서 회원하면 안 해와? 너 이따 1월 안 했으면 또 남아야 돼. 다 했어요, 그때. 그래? 다행이네. 이따 쟤네들도 검사해봐야 돼. 역시 누구 빠지네. 안 가까운데? 그러니까 원래 오늘까지 와서 원래로 1일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안 된 게 있으면 안 된 게 있었으면 얘는 저번 주 안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나영님 1일 워크북이 지금 절반밖에 안 돼갖고 검사를 맡아야 되고, 하나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1월 날까지 안 돼 있으면 그냥 남기면 되고, 그죠? 네. 예. 그 내신 대비 들어간다고 숙제 안 해오면 남길 겁니다, 1월 날. 아니면 주중에 불러서 할 거니까 개인 주중에 숙제 검사하러 오기 싫으시면, 어차피 영어 때문에 오기 올 거겠지만 오기 싫으시면 다 해오시면 돼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로 나왔잖아요. 그죠? 다 했어? 네. 응. 총장. 이따. 나원 이따. 그럼 목적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나온 대로 보면 본을 갖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을을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보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나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밖에 못 나오죠. 손이 나다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 빛이 나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힘이 나다 이렇게밖에 못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뭐와 뭐의 관계야? 하나야? 아니에요? 관계. 뭐랑 뭐예요? 제가 할게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죠. 이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는 좀 다르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앞에서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가 될 거니까 부사어하고 서술어 관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같은 경우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겁을 먹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가 되겠죠. 그래, 정답 5번. 자, 그 다음 이제 14번으로 넘어가세요. 왜 이렇게 헤매? 도대체 왜 헤매는 거야? 14번. 자, 중의답 문장이라는 게 지금 보기에 나오는데, 보기 봐보세요. 나는 멋진 오빠의 친구를 보았다. 수식하는 말에 수식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두 개의 생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즉, 오빠가 멋진 것인지 오빠의 친구가 멋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너 어디 봐? 아니, 주관은 그거 아니에요. 맞아. 14번 문제가. 이강을 가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오늘 혹시 오늘 뭐 이강 맞는데요. 맞아.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맞잖아. 네, 됐어요. 근데 맞잖아. 나 지금 밖에 보고 있고 얘네 지금 다 밖에 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혹시 오늘 뭐 튀고 싶은 느낌? 뭐 그런 건가? 그럴 새가 있지, 사람이. 그렇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런 중의적 문장은 좋은 문장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의미가 두 가지 이상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문장이 좋지 않은 거지.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나영아, 중의적 문장이 아닌 게 있을까 없을까? 5개 중에. 있죠. 거짓말하지 마. 5개는 다 중의적 문장이에요. 맞죠.
예.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중의적인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만 제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 귀여운 동생의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귀여운 동생의 강아지가 있다. 그리고 밑줄은 분명히 수식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귀여운이 동생을 꾸미는 건지 아니면 동생의 강아지를 꾸미는지 알 수가 없죠. 말 그대로 귀여운 게 동생인지 강아지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이게 수식의 모호성이죠. 그러면 이 수식의 모호성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그러면 강아지가 귀여운 상태로 바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중의성을 깨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중의적인 게 왜 중의적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 형은 나보다 등산을 좋아한다 이러면 형이 나를 안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등산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수식의 모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 자체가 누구랑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할머니께서 신발을 신고 계신다. 그러면 신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행동이 다 끝난 건지 쉽게 얘기하면 진행인지 완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그녀는 올해 결혼했다. 이건 왜 중의적이야? 둘이 같이 결혼했는지 따로따로 각각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의적이에요. 그 다음 5번, 그는 나에게 사과와 귤 2개를 주었다. 그러면 사과와 귤을 각각 하나씩 해서 2개를 준 건지 아니면 각자 2개씩 준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개수 자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수식의 모호성이 아니지만 중의적 문장이에요. 연우님, 중의적 문장이란 뭐죠? 중의 있게 만든 방법. 그러니까 그 중의 있게 만든 게 뭐냐고요. 그러면 지급법이 뭐야? 직유하는 거예요. 뭐 이럴 거야? 비교하는 건 비교하는 거고요. 대조하는 건 대조하는 거예요. 대꾸법 뭐냐? 대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의미가 2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거. 저거. 그러니까 이건 나쁜 문장이다. 이런 거죠. 이거 3학년과도 실제로 2가지 이상의 의미를 해석되는 게 단독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15번 넘어가세요. 15번을 보면 맞다, 지읒과 티읕인데 둘 다 뭐가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1번은 정답 아니지. 표기 형태는 다르지만 발음은 둘 다 디귿으로 같으니까요. 그리고 둘 다 품사도 동사로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 동작자에 나타나는 품사로 분류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 거 동사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처음에 있는 맞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쓰이고 의미가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 얘도 티읕도 의미가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럴 때 이런 1번들을 뭐라고 해요? 1번들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2번들 같은 경우를 주변 의미라고 얘기하죠. 그런 중심이나 주변에 나눠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 이런 것들을 각자 다이어라고 얘기하겠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만약에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가 아니야? 다이어가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3번도 정답이 아니지. 그 다음 네 번째. 지읒은 티읕과 다르게 문장을 구성할 때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뭐뭐에게가 나오는 게 뭔데? 얘가 뭐뭐에게하고 뭐뭐을이 필요하고 얘는 뭐만 필요해? 뭐뭐을만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만 필요한 거야? 목적어만 필요한 건데 뭐뭐에게는 부사어가 필요한 거고 이게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문을 보면 훈장에게 종아리는 왔다? 이 문장에서 연애야 주어는 뭘까? 훈장에게 종아리는 왔다. 훈장. 방금 제가 이거 부사어라고 얘기했죠. 훈장에게는 부사어죠. 종아리는 목적어. 그 다음 맞다, 서술어. 이 문장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내가, 철수가, 연우가, 나영이가,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주어를 생략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에 볼 때 부사어를 필요하는 게 지읒만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5번에 볼 때 티읕의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나오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2개를 봐봐 얘를. 코로 냄새를 느끼다. 흙냄새를 맡다. 이거 제가 직접 맡은 거니까 능동이죠. 두 번째, 어떤 일의 낌새를 눈치채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 서 그가 범인한 냄새를 맡았다. 내가 직접 맡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피동이 아니죠.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피동은 없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피동이 이미 이제 모르는 사람 없죠. 설마? 피동? 수동태라고. 주어가 당한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하나에게 먹히다. 그럼 내가 얘한테 먹힘을 당한 거잖아. 그런 게 피동이야. 자, 일단 문법은 이렇게 세 개만 해도 될 것 같고요. 피동이 뭐라고요?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하고 똑같다고 영어로 친다면. 근데 영어 그 문법도 공부 좀 하시나요? 네. 네, 뭐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 거고. 이제 뒤에는 그 사회 질문 하나 볼게요. 질문하기 2초부터 30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라지만 일단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27번, 28번, 29번, 30번 이렇게 보긴 할 건데 30번을 먼저 볼게요. 30번 같은 경우는 1번에 기억은 산출하다고 나오잖아요. 산출은 원래 의미가 계산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끄집어내거나 솎아낸다는 의미를 아예 안 갖고 있어. 왜냐면 그 앞에 있는 형태를 볼 때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이런 뜻이잖아. 밑에 공식을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단어 문제고 나머지 2, 3, 4, 5는 의미가 맞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지문에 두 번째 문단부터 봐보세요.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손익분기점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기업의 수입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고 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기업의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 판매량을 갖고 나타낼 수 있고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얘기하고 그 판매량의 계산 방법이 밑에처럼 나온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단을 볼 때 이런 기업의 수익과 비용 자체가 일치되는 부분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세 번째 줄에 볼 때 기업의 수입이란 건 제품 자체의 가격과 판매량 자체의 곱이다 라고 나와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이란 거 자체는 변동비용이라는 게 있고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합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를 볼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이익이다. 즉 수익에서 이렇게 비용 자체를 빼면 그게 기업의 이익이다. 이렇게 나온 게 두 번째 문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고정비용 자체를 가지고 움직여서 밑에 가격과 단위당 이렇게 변동비용이 있는데 이걸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온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은 손익분기점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 왜요? 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또는 손익분기점을 왜 추구하죠? 손익분기점을 모르면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다짜고짜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 얘기가 아니라 기업 자체는 손익분기점을 뛰어넘는 거를 추구하겠죠.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데 그러면 연우야 숫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추구하는 기업이 어딨어? 말 그대로 수익은 항상 플러스의 개념이고 비용은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무조건 여기가 더 많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손익분기점 자체를 넘는다는 걸 추구하는 거고 손익분기점만 추구하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기업은 결국 뭘 추구한다? 이윤을 추구한다. 이게 기본이니까. 자, 세 번째. 여기서 고정비용은 생산비용이나 판매량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고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이나 임대료, 연구개발비 등이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그러면 얘는 변하지 않는 비용이니까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 제품 생산 일정 수준의 고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변동 비용은 생산량,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고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이나 포장비 등이 변동 비용에 속한다. 이런 변동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그리고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각각 생산량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 비용,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보면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생산한 고정 비용은 2만원, 단위당 변동 비용이 100원, 제품의 가격이 5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자체가 50단위일 거고 결국은 50단위 판매할 때 수익과 비용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51부터 기업은 뭐한다?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 문단은 굳이 읽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 7번 같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건데 1번 판매량을 예상해서 생산량이 결정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판매량 자체를 예상하지 않으면 물건을 얼마 만들지 아예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실제 판매를 10개밖에 안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20개 만들어. 그럼 나머지 10개는 뭐 할 거야?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문단에 대놓고 나오죠. 그 얘기가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 어느 정도 판매할 것인지 예상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두 번째, 변동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면 증가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은 감소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제품 생산할수록 변동비용으로 나온 게 뭔데? 원자재 비용이나 포장비 등인데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당연히 이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밖에 안 나오죠. 세 번째,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미 비용 자체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게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 비용을 모르면 계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단위당 고정비용은 고정비용을 생산에 나눈다. 이거 아까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죠. 그 다음 마지막, 기업은 판매 성과를 알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손익분기점을 결국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18번. 18번은 여기가 재료부 원점을 얘기한 거고 금액이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체가 비용인데 처음부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아요? 고정 비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고정 비용 자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판매량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정말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는 뭐고 뭐가 포함이야? 고정에다가 변동되는 비용 자체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은 쉽게 나와요. B는 단위당 변동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정과 변동을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름님, 여기가 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건 뭐야?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거. 이익을 보는 지점이지. 그러면 동훈님, 이 부분이 이 네모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야? 기업의 손해 부분이죠. 왜냐면 이 부분은 지금 비용 자체 미치고 수익보다 미친 부분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버는 없는 거고 여기를 뛰어넘어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 부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을 아까 저기 얘기한 것처럼 손익분기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넘는 이 부분들부터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판매량을 1이라고 했을 때 1부터가 2, 3, 4 이렇게 늘어날수록 기업의 수익 자체는 증가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8번에 5번을 봐보세요. A와 B의 차이만큼 이익이 되는 판매량이다. 그렇죠. 이 차이만큼 점점 많이 벌게 되는 거니까요. 자, 29번은 굳이 안 볼게요. 29번은 틀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뒤에 문학은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거 해줄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38번 하고 뭐? 38번 38번 하고 그러면 뒤에 있는 41번 같이 볼게요. 뒤에 오답들이 41, 43 고집을 같이 볼게요. 38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전체 안 읽어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1번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대화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 2번 인물의 가장된 행동 자체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런 게 비해서 밑에 네 번째 줄 실용가는 복통을 하며 머리를 아득아득 들이며 하는 말. 애고 허문가는 제 예비 삼고 실용가는 구박하네. 실제로서 복통은 진짜 배가 아프지 않은데도 부르고 있는 거니까 약간 과장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실용 자체가 자기가 실제 옹인데 허용으로 의심받는 부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해학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동훈님, 그 실용가가 여기서 벌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얘는 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38번) 바로 위에 맨 위에 나오지. 천지간의 목소리 남아 인제도 80당년 늙은 모침 맹돌방에 구박할 거야? 너 불교 능멸할 거야? 이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죠.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불교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도사는 이름은 도사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가 될 확률이 높아? 불교에서 얘기하는 스님이 될 확률이 높죠.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이거나. 그렇죠? 자, 윤우님, 이 허웅의 실체는 뭘까요? 네 글자로. 기독교인. 저기요, 이거 고전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안 나와요. 여기. 허웅의 실체는 허수아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허웅 자체가 허수아비는 기독교인은 여기 안 나오지 않아요. 그죠? 안타깝네요. 땡. 자, 그 다음 네 번째. 3번에 사술절이 잘 안 나오니까 정답이 3번이라는데 사술절의 목소리가 작전 상황에 직접 들어간다. 이거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그러면 3인칭 자체가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관찰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A 부분의 마지막 세 줄에 보면 나오죠. 안자를 펼쳐보니 그 또한 불구멍이나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모습을 보아라. 서술자가 직접 기해서 저 모습을 보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준 상황이 직접 드러났죠. 연우님, 그럼 이거 시점 뭐야? 전작이야, 관찰자야? 서술자 직접 드러났으니까. 직접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관찰자야, 전지적 작가야? 전지적 작가. 서술자 개입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너 학교 수업 안 들어? 혹시? 고등학교. 그럼 고등학교 거 좀 중학교 거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거 안 들었는데 고등학교 듣고 있어요. 아니 그건 상관없고 학교 수업 제대로 듣고 있냐고. 네, 제대로 듣고 있어요. 서정서사 교술 다른 말로 바꿔봐. 문학의 종류를 바꿔봐. 자, 학교 수업 안 듣는 걸로. 자, 그럼 넘어가지. 반 진담이고 반 농담이야. 그 다음 마지막.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허수아비 자체가 비현실이잖아. 그죠? 그리고 허수아비와 이 누구의 희롱의 부인 사이에 자식이 나왔잖아. 근데 걔네들 나중에 다 뭐가 됐어? 허수아비가 됐죠. 그런 것 자체가 좀 더 비현실이죠. 정기성과 비현실은 같은 말이야. 여기서. 오케이? 그래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현대식 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현대식으로 넘어가 보시고.
당신은 뒤에 있는 43번의 보기를 먼저 보세요. 이런 말 나오죠. 하늘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상징하는데, 그럼 여기서 하늘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조건 좋은 거죠. 바람직한 가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행위는 그들이 추구하는 3m를 엿볼 수 있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인간이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늘은 하나야. 무조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아예 대놓고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하늘 자체 땡땡 무조건 바람직한 가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이번 주 1일 워크북 오답 정리 안 해보면 남긴다. 제대로 해봐라. 니네들 경고다. 동훈이는 예외. 동훈이는 아직 몇 번 안 해봤으니까 오답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니네는 3명은 무조건 해봐야 돼. 저는 5번 안 해봤어요. 예? 뭐라고요? 우리는 거 네가 제일 많이 해봤어.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하나인데 매번 안 해온 것 뿐이고. 네가 제일 먼저 왔잖아. 네가 제일 먼저 세던데 맨날 안 해오는 거 아니야. 왜 이래? 그럼 가를 보세요 한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면 하늘 자체를 보고 가에서는 뭘 생각하는 거야? 이런 부끄러움 자체가 없기를 소망하는 거잖아. 왜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그러면 별 자체는 노래하는 마음이래. 그러면 별 자체는 뭐 한 거야? 내가 노래하고 싶은 거니까 얘는 무조건 긍정이죠. 그 다음 죽어가는 거 사랑해야지. 화자의 뭐야? 다짐이지. 그럼 죽어가는 거 사랑하겠다는 건 세상에서 희생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고 안타까워하고 이런다는 거니까 화자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길을 걸어야지. 그게 뭐야? 자기 의지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1년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삶 자체를 호망하면서 맨 마지막 자기 길을 걸어야겠다. 그 의지를 가지는 거잖아. 근데 맨 마지막 얘기했었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잘 생각해봐. 바람은 별을 뭐해 지금? 때리지. 근데 별은 위에서 볼 때 내가 노래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얘는 긍정이야. 내가 긍정하는 걸 얘가 때려. 그럼 얘는 좋아 나빠? 당연히 나빠야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때리는 애는 나쁜 거잖아. 내가 싫어하는 걸 때리면 좋은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애를 때리는 애는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시련이잖아. 별 입장에서. 근데 시간이 언제야? 밤이지. 그럼 밤의 시간은 별의 입장에서 시련의 시간이야? 반대로 시련이 없는 시간이야? 시련이 있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야 시간 자체가 있는 시간.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의지를 가져도 뭐하고 있다?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시대 상황이 있다. 또는 시간적 상황이 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반드시 뭐한다? 그 의지가 무조건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하고 똑같아. 내가 오늘부터 그래 내가 1등급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어도 갑자기 친구가 야 놀자 놀아. 그러면 친구가 나에게 시련을 주는 거잖아. 그럴까? 하면 시련에 빠지는 거고. 그 나중에 시험 끝나고 열심히 공부할 거 그랬어. 그때 반성하는 거지. 그리고 안 되겠어. 이번엔 친구가 놀자고 해도 좀 더 공부해야겠어. 그럼 의지를 다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친구가 괜찮아 또 놀아. 그럼 또 고민하는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겠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의 예지. 그러면 43번에 기억만 가지고 일단 1, 2, 3, 4, 5를 봐봐. 자, 기억. 현실과 타협하는 의지. 아니지. 하늘을 우러러는 건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는 거니까 뭔가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 두 번째, 자연과 동화된다. 자연과 동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 자연 친화 아니니까. 세 번째,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맞는 얘기지 정확하게. 네 번째, 외부 세계와 소통한다. 그 외부가 누군데? 하늘과 소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 4번 둘 다 기억만 보면 맞아. 마지막,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도 맞네. 의지니까. 그러니까 기억만 따지면 답이 3번, 4번, 5번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나를 볼게요, 이제.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물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를 뭐에다 비유했어? 헐벗은 나무. 얘한테 비유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때 뭐 할 거야? 나도 한 그루에, 즉 헐벗은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대.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헐벗을 때 나도 그 옆에 일부러 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데? 연대지, 연대. 공동체 의식이잖아요. 근데 헐벗고 있으면 그 다음에 볼 때 뭐가 와 지금? 눈보라 같은 게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헐벗은 상태라면 춥겠어 안 춥겠어?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자체를 얘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우리를 좀 더 힘들게 만든 존재니까 시간일 수밖에 없잖아. 이런 눈보라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것뿐. 근데 옆에라도 누군가 서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좀 더 낫잖아.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나도 견딘다. 그러면 여기서 견딘다. 그 다음 하나 더 봐. 그리해서 언 땅 속에서 서로가 뿌리를 얽어지고 체온 자체를 나누며 끝끝내 하루를 우러러 새들을 기다린다. 그러면 견딘다는 건 의지고 체온을 나눈다는 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연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니은에 뭐가 나와? 하늘을 우러러 뭘 기다린다? 새들 자체를 기다린다. 그러면 새들은 지금 왜 없어? 너무 추우니까 딴 데 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새들을 기다린다는 건 결국은 뭘 기다리는 거야? 봄 자체를 기다린다는 얘기지. 봄이 되면 다시 올 거니까.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다리는 건 생가요? 아니죠. 따뜻함이지.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서 이거 기다리는 거니까 이 하늘을 우러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연결되는 거지. 딱 봐도. 그죠? 자,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앞에 수많은이 들어가니까 각자 복수잖아. 근데 이렇게만 단수지만 이 숲은 정확한 복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보여준 게 뭔데? 다시 연대죠. 즉 숲은 각자 나무가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적이고 연대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사람도 똑같다는 거지. 나 혼자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이용해서 도와준 누군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기 때문에 내가 힘의 있어도 견딜 수도 있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잖아. 복효근 씨는. 복효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겠지. 부럽다. 저도 있긴 있어요. 저는 의미하는 새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새우요? 예? 새우? 음해. 나를 공격하는, 어택하는 존재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뭐냐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 이 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연대성에 대한 거고. 근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니네 독고다이로 사는 거 아니잖아 지금. 어쨌든 엄마 아빠가 뭐 도와주거나 뭐 학교 선생님 도와주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내가 도와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 수업 시간은 정신 차려. 뭐를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모르는 거를 분명히 상호적으로 알게끔 하겠다는 내 마음도 중요하다. 그 마음가짐이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성적 절대 안 오른다. 니네 각자 쓰이거든 좋은 거든 뭘 생각하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애들도 니네 생각과 똑같다. 결국은 걔네도 다 제껴야 돼. 어쨌든 성적으로. 안 그러면 남는 거 없다. 니네가 만만하다 생각하는 건 걔네도 니네 만만한 존재로 할 거고 일반고기 때문에 다 비등비등해. 성적 수준은 조금 더 해서 가져가면 돼.
안 그러면 터진다. 1학년 출발 무조건 중요해. 그러니까 한 주 일찍 들어가는 거고 안 그러면 내신 대비 다음 주부터 해도 되는데 이번 주부터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내신 대비 첫 출발이기 때문에 신경 쓰라는 거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학교 자체 전반 분위기가 두 개 학교 다 모의고사 안 해도 되고 이딴 분위기야 거의.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대학들 가기 위해선 모의고사 성적도 필요하다. 내신만 갖고 쓰는 대학은 저기 집에서 SRT나 KTX 타고 멀리 가거나 관광버스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그런 학교들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리고 고구마 대학이나 백제대학이나 신라대학 갈 생각 없다 라고 생각을 하나. 오케이? 아 고려대는 갈만하네. 그죠? 고대가 뭐 건물은 좀 별로지만 제가 생각 연대 건물이 훨씬 더 이쁩니다. 건물은. 네. 개인적으로 연대 추천. 뭐 추천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연대 추천. 고대보다 연대 건물이 좀 더 낫지. 아 그리고 여기 사는 연대가 더 가까워요. 고대보다. 그렇잖아요. 신촌이 안암보다 훨씬 가까우니까요. 그러면 43번의 나머지를 볼게요. 1번 미은혜는 현실에 저항한다. 맞죠? 의지니까요. 2번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늘 자체를 생각하거나 나무를 생각하거나 숲을 생각하면 이거 자연이니까 자연에 깨달음을 얻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나 기억이 안 맞아서 그렇죠. 세 번째 의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네 번째 5번은 외부 세계가 단절하는 게 아니잖아. 의지는 맞는데 하늘을 우러른다는 거는 하늘과 내가 교감하는 거니까 얘하고 단절하는 게 아니죠. 안 맞아. 마지막 5번도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의지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전제적으로 가야죠. 그럼 다시 1번 마지막 문제인데 1번에 보면 겉으로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 보면 뭐가 나와? 그래서 나가 나오죠. 나에도 누가 나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나 나오죠. 그럼 둘 다 뭐가 나왔어? 겉으로 드러난 화자가 자기 내면을 드러내고 있죠. 괴롭다. 그 다음 노래해야 한다. 나 걸어가겠다. 나에서도 뭐 했어? 그대 곁에 서 있을 거야. 내가 견딜 거야. 같이 처음 나눌 거야. 하늘 우러날 거야. 자기 내면 다 들어야죠. 그러니까 정답 1번. 2번부터 5번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없습니다. 공간극이 있었으면 얘기했을 거고 어조가 그렇게 변화한다는 게 있었으면 얘기했을 거고 반어가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 정도만 보면 유상장구조가 가를 보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나를 보면 뭐 보라 이런 게 있으니까 문장구조 반복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는 아예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 오케이.